서울시청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도 되겠어요? 30분만 지나면 금방 피곤해질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도에 색깔로 표시한 것은 경제학 지수 중 하나인 불평등 지수인데 한국이 보여요. 일본과 헷갈리지 않죠? 이 지도는 색깔로 표시한 경제 불평등 지수인데 영어로 inequality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불평등 지수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만 드시면 됩니다. 이니퀄리티가 그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회색깔을 보면은 북한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도자층은 이제 부자인 반면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색깔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올라올 때 딱 단편적인 말만 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요하시니까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더 첨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은 남미랑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쪽을 보시면 좀 빨갛고 이게 불평등한 게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자유 경제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남미나 이런 쪽은 이제 좀 부패가 좀 심해지고, 아프리카 쪽은 좀 중앙 쪽은 좀 정보가 좀 확실치 않은 거고, 나는 쪽도 이제 독재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사회가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 색깔이 짙을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가 있는데 파이의 전체 크기가 10조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9조각을 먹고 다른 사람은 한 조각밖에 못 먹는다면 불평등한 세상이죠. 반대로 만일 우리가 반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먹는다면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지도의 색깔을 보면 5대5보다는 9대1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옅은 지역일수록 5대5인 평등지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짙은 남색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하늘색보다 더 좋은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복지평등이 뛰어난 것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그러면 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복지평등 수준이 높은 것일까요? 국가가 부를 공평하게 분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불평등지수 분포도를 보면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중국과 미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중국은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불평등 지수가 비슷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에서 집권층의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공산주의 정권이었는데 역시 빨간색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정보가 없어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정보가 없습니다. 파키스탄도 평등지수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리학 공부하셨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는 회색이 무슨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빈곤의 첫 번째 현상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빈곤의 통계 자료 자체가 없고 빈곤의 현상에 대해 어떤 연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빈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의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빈곤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첫 번째 빈곤입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 친구와 점심을 함께 했는데 독일에 가봤더니 시각장애인이 거리에 아주 많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일에는 이탈리아보다 시각장애인들이 적은데 단지 그들은 밖으로 외출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빈곤의 형태 중 하나는 집에서 외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맞는 집의 구조라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광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시민사회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창피해서 거리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지역은 짙은색 지역이 아니라 회색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BBC 방송국의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중에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요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25 years to 75 years. And down here, an axis for wealth, income per person, $400, $4,000, and $40,000. So down here is poor and sick. And up here is rich and healthy. Now, I'm going to show you the world 200 years ago, in 1810. Here come all the countries. Europe brown, Asia red, Middle East green, Africa south of Sahara blue, and the Americas yellow. And the size of the country bubbles show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in 1810, it was pretty crowded down there, wasn't it? All countries were sick and poor. Life expectancy were below 40 in all countries. And only UK and the Netherlands were slightly better off, but not much. And now, why start the world? The Industrial Revolution makes countries in Europe and elsewhere move away from the rest. But the colonized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hey are stuck down there. And eventually, the Western countries get healthier and healthier. And now we slow down to show the impact of the First World War and the Spanish flu epidemic. What a catastrophe! And now I speed up through the 1920s and the 1930s. And in spite of the Great Depression, Western countries forge on towards greater wealth and health. Japan and some others try to follow, but most countries stay down here. Now, after the tragedies of the Second World War, we stop a bit to look at the world in 1948. 1948 was a great year. The war was over, Sweden topped the medal table at the Winter Olympics, and I was born.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ies of the world was wider than ever. United States was in the front, Japan was catching up. Brazil was way behind, Iran was getting a little richer from oil, but still had short lives. And the Asian giants, China, India, Pakistan, Bangladesh, and Indonesia, they were still poor and sick down here. But look what is about to happen. Here we go again.
In my lifetime, former colonies gained independence, and then finally they started to get healthier and healthier and healthier. And in the 1970s, then countries in Asia and Latin America started to catch up with the Western countries. They became the emerging economies. Some in Africa follows. Some Africans were stuck in civil war and others hit by HIV. And now we can see the world today in the most up-to-date statistics. Most people today live in the middle, but there are huge differences at the same time between the best of countries and the worst of countries. And there are also huge inequalities within countries. These bubbles show country averages, but I can split them. Take China, I can split it into provinces. There goes Shanghai. It has the same wealth and health as Italy today. And there is the poor inland province Guizhou. It is like Pakistan. And if I split it further, the rural parts are like Ghana in Africa. And yet, despite the enormous disparities today, we have seen 200 years of remarkable progress. That huge historical gap between the West and the rest is now closing. We have become an entirely new converging world. And I see a clear trend into the future. With aid, trade, green technology and peace, it's fully possible that everyone can make it to the healthy, wealthy corner. Well, what you just seen in the last few minutes is a story of 200 countries shown over 200 years and beyond. Okay, now the 자, summary. 흥미 Did you 있었어요? like it? 쉬운 거죠? Ti è piaciuto? Facile, non è capire. 헨스 롤링이라는 교수가 보여준 그래프가, 그러니까 X축에는 소득, Y축에는 수명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지금 현재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과 수명이 함께 정비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과 수명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중국을 보여줬는데, 중국 안에서도 각 지방들마다의 그런 소득과 수명 간의 정비례 관계에서 더 이제 서구 국가들과 비슷한 지방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직 저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해서, 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방들 간에 또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걸로 생각됩니다. 이 설명에 다들 만족하시죠? Magari vogliamo, non so, 2 minuti. 여러분 중에 만 20세를 전후한 한국 남녀 청년들로서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Chi di voi ha meno di 18 anni qui in sala? Chi di voi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저도 궁금해요. coreano, 여러분을 알고 non è 싶으니까요. giovane. Come gli suona questa cosa? Così io riconosco. 저는 이태리 사람이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잘 알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사실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나 같아요. I giovani sono tutti uguali nel mondo, Qualcuno vuol dire? 누가 얘기해 줄래요? Please, grazie. 아마 비쌀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이 되게 못난 나라라고 생각해서 한국이 불평등이 제일 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지도에서도 그렇고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도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Thank you. Good idea, good thought. Qualcun altro? 네, 또 다른 분 있어요? Sì. 아니 조심해서 가야 돼. 지금 아까 동영상에 보셨을 때 저기 지금 나오겠는데 사우스 코리아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텍스트가 꺼졌는데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하신 것처럼 국내 그 지금 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불평등이 심하고 되게 살기 안 좋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 1억도 안 되는데 경제권도 10위권에 들고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에서 세계 지도에서 보셨듯이 불평등 지수도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조국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Grazie, complimenti. L'ultimo, last one. 네, 누가 더 A me piace 있나요? ascoltare, cioè, 저는 non 듣는 걸 voglio fare un 좋아해요. discorso 저 혼자만 curioso, 계속 얘기하는 건 재미없어요. 네, 저는 저 그래프 1810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프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2009년에 가서는 어떠한 국가는 잘 살고 건강한 상태가 되었고 또 어느 국가는 아직까지도 이제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 격차가 국가 간 격차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아까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역별로도 어떤 지역은 선진국의 수준에 머무는 반면에 선진국으로 넘어간 반면에 어떤 지역은 여전히 그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불평등이나 어떤 그런 빈곤 문제가 단순히 국가 단위로 이제 다뤄질 수 없고 이제 지역이나 사회 그리고 개인까지 좀 더 조금 세분화돼서 개인들한테 더 다가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Grazie, thank you.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 초반에 보면 1800년에 보면은 다 나라들이 평균 수명도 비슷하고 소득 수준도 되게 비슷한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계 대전이라든지 그런 국제 금융 통합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런 국가들이 그런 소득 수준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평균 수명도 되게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사이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느꼈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표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은 왼쪽에는 평균 수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수익 인컴이 있는데 저게 각 나라마다 필요한 인컴이 있을 거고 저게 그래서 각 나라의 각 경제 불평등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인컴도 많이 올라가고 평균 연령 높아가는데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너무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큰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컴이 올라갈수록 더 경제 불평등이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보이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료만 보면 큰 여러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고 먼저 여태까지 나온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죠.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보통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사회적인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매우 짧은 질문인데요. 잘 들으세요. 두 종류의 사회가 있다고 봅시다. 이 각각의 사회에서 세 가지 계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는 평등 분포도가 20%, 20%, 20%이고 또 다른 사회는 20%, 10%, 30%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한 20, 20, 20의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20%의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은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경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죠.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없는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일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이 없이 전부 다 똑같다면요? 재미가 없겠지요. 사는데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재능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한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10유로씩 나누어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10유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세요. 게임을 한다든지 며칠 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불평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될 때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평화와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갭이 너무 커지게 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이 소수의 부유층에 대해서 증오심을 느끼게 되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좋은 사회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조화롭게 대응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아까 한 젊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그래프에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BBC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수도 데카르트의 축이라는 두 축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아름다움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전체적인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젊은이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아까 여성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두 축에서 서구 사회가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의 모습을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을 한번 다른 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에는 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입니다. 세로축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니스, 이쪽에는 GDP입니다. 한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오른쪽 세로축을 보면 평균 행복지수가 보이는데 좀 문제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행복지수를 측정했는데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문조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1점부터 10점 사이에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점수를 주세요. 보통은 1점에서 10점입니다. 여기는 좀 낮게 했는데 보통은 1에서 10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평균 행복지수이고 왼쪽은 소득지수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지수는 어느 순간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현상인데 다른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3, 40년 사이에 GDP와 행복지수 사이의 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GDP의 증가분을 행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작은 그래프로 2010년 정도의 지수인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나라들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등 2010년도입니다. 여기 한국도 있고요.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3,000불 정도가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그래프의 곡선이 전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가난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부자가 된 다음에는 소득이 늘어나도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세계 행복지수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국이 몇 위를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5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는 12, 13위인데 이것은 소득 증가를 행복의 증가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행복은 단지 소득 증가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설명하라고 하는 이코노미오 커미니언은 1991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창설했던 키아라 루빅이라는 분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상파울로 인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께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등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빈민촌의 한 가정이 오른편에 있는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덜 행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가족도 없고 우울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마약 복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빈곤의 형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우울증입니다. 심리적인 빈곤의 형태이지요. 마치 전염병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병입니다. 놀랍게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40살 전후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마음속에 퍼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저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오른쪽에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1시간 넘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죠? 이것에 동의하나요? 누군가는 저 상태가 좋으세요? No? 틀림없이 저 상태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도시의 시장이 된다면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요? 얘기하십시오.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여러분 200명 정도 된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 4명은 정치가가 되고 4명은 경제학자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나온 분명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만약에 저기 어떤 권력이 있는 시장이 되나요? 짧은 소견이고 생각이지만 저는 일단 불평등이 부의 분배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를 나눌 수 있게끔 저쪽에 오늘 그러면 오른쪽에 수영장 딸린 집에 사는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왼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명목이 있는 세금을 걷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부나
네, 알았습니다. 부자들의 우울증도 도와주면서요. 좋습니다. 정치인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해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도 문제겠지만 왼쪽에 빈민가 상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라면 아마 저기 어딘가에 땅을 좀 사서 거기다가 공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놀이터 그 외에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공공복지 시설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죠. 남자들만 얘기하며 저는 한정하고요. 아까 근데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쪽에는 부족한 게 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저쪽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저기는 심리와 마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저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떤 이기심으로 자기 뱃속을 챙겨하는데 제일 좋은 행복이란 거는 어떤 공허감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구조를 해주면 저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저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되게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세금을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뺏긴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기부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을 낳게 하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 먼저 여자분이요. 저 왼쪽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 일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가난이 일을 안 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돼서 그런 노동의 대가 돈을 받는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이요?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었을 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소득이 재분배한 만큼 그 복지가 그만큼 뭔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춰서 봤을 때 경제가 앞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다시 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 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꺾는 작업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보면 그걸 봤을 때는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재를 같이 만든다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같이 추구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두 가지 벽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는 실제로 벽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즉 빈곤층과 부유층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위스콘신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렇지만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죠. 거기에는 벽이 없습니다. 위스콘신에서 제가 호텔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전부 다 남아메리카 인디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이었습니다. 백인 택시 기사는 못 봤습니다.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노동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벽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도시의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실제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반대당이 없이 전권을 가진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 수영장에 있는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 물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든지, 부유층 거의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요. 부유층에서 40%를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이동된 그 돈이 행복으로 전환되리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브라질에 가면 파벨라스라고 하는 빈민촌이 있는데 진짜 파벨라스를 한번 가보세요. 영화에서 보는 가짜 빈민촌 말고요. 이 빈민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발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금속판으로 된 지붕 위에 거의 모든 지붕 위에 위성 안테나가 있고 그것으로 TV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이 없는 것이 빈곤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왼쪽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기회부터 주어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정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태리에서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어느 한 나라가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두의 복원입니다. 어린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이코노미 오브 커미니언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정부나 납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을 바꿈으로써 기업들이 교육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EOC 인터내셔널 인큐베이팅 네트워크가 젊은이들을 위해 생겨났는데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젊은이들의 창업 과정에서 기업가에게 경험을 전수받고 훈련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한국에는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 이내로 대기업은 청년들에게 점점 더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과정을 디지털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년 전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50%는 대기업들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5%밖에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업을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인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밀라노의 경제학부에 있는 제 제자가 청년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자본도 없었고 다른 여러 가지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카페, 온라인 마켓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27살인데 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밀라노에 본사가 있고 런던에 지사가 있습니다. 2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멋있는 일입니다. 많은 나라가 EOC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많은 참여가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오늘이 그 시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EOC 본부에서 웹을 통해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뭔가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매년 젊은이들을 위한 국제 썸머스쿨이 여러 개 있는데 작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OC 썸머스쿨에는 한국에서도 3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아름다운 피렌체 로피아노라는 곳에서 Let the World Know 썸머스쿨을 합니다. 학교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가 아니라 루이지노라는 한 개인으로서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교수들이 강의실에 들어갈 때 브루니 교수로서 들어가고 루이지노는 밖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브루니 교수만을 보고 루이지노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하고 넥타이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제가 교수로서가 아니라 루이지노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나이지만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에 중요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30년이 지나서 아직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를 말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시절을 책임감 없이 그냥 막 살아갑니다. 반대로 20살의 한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의 다이모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그럼 다이모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혼, 내면에서 말하는 목소리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각자의 음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적 행복이라는 것은 이 다이몬의 음성을 잘 듣고 음성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다이몬은 무엇일까? 나의 삶을 어떻게 쓸까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다이몬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고 30대에 이미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유명한 예술가, 음악가, 엔지니어,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몬을 발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EOC라는 저의 다이몬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참 의미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학을 선택했고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다이몬이 다릅니다. 다이몬은 젊었을 때에 이야기해줍니다. 그때가 지나면 가버립니다. 다이몬은 젊을 때만 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들어버립니다. 다이몬은 포켓몬이 아닙니다. 제 학생 한 명이 포켓몬 소크라테스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다이몬은 여러분의 나이에 말합니다.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 불평등, 경제, 행복, EOC 등은 세상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찾기 위한 핑계들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세상 어디인가,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다이몬, 세상에서 여러분의 합당한 자리, 그것을 꼭 찾으셔서 기쁘게 관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많은 위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본의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불평등이라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빈부격차나 불평등에 대한 심화가 심해지면서 그 부의 분배들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해서 교수님은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비전, 생활 경제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듣고 종합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EOC라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말을 하면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건데요. 지금 EOC를 보여야지 새로운 차원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창업에 실패를 하면은 그에 관련해서 뭔가 실패를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아무래도 그냥 다른 나라에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창업을 꺼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창업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와 관련돼가지고 사회 보장 제도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견이 있으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곧바로 대답을 해주어야겠다고 영감이 떠오르는데, 모두를 위한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말이지요. 지난 세기에 보면 많은 경제 모델들이 태어났는데 많이 죽어서 지금은 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경제 모델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다, 대안 경제 모델이 나에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분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우에는 무솔리니라는 독재자가 있었고, 독일에는 히틀러,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독재자들과 전체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허황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베네수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 지도자가 허황된 천국을 약속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등.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헛된 꿈으로 끝나지요. 이런 경제 모델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OC라는 것은 어떤 3차 통로가 아니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대안도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기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가난한 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김이라는 사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적어도 가난한 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적어도 한 사람, 삶을 마감할 때 나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 형이 마약 중독인 사촌 동생을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사촌 동생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라고 형이 말했습니다. 재활센터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밤낮으로 도와가면서 여러 해 동안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형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지만 추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선기금 같은 곳에서 돈을 넣죠.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호 씨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퍼뜨려서 지금의 800개 이호 씨 기업이 어느 날 80만 개로 늘어난다면, 그리고 각자가 이름과 얼굴을 가진 가난한 몇몇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딸기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딸기는 수직으로 아주 크게 자라지 않지요. 수평으로 조금씩 자라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확산되면서 밭을 덮게 되고 많은 딸기를 맺습니다. 맛이 아주 좋죠. 각 딸기나무는 밭에 밀집하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은 수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즉 권력, 제국이 되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TV에 나간다든지, 아니죠. 반대로 중요한 것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혹시 수치의 문화를 아세요? 인류학자들은 민족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수치의 문화, 체면의 문화. 수치의 문화에는 혁신이 없습니다. 실패할까봐 시도를 아예 안 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는 모방이 많고 수능적입니다. 뛰어나던 한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 그 공동체에서 바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자기 자신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집단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수능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평가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지닌 나라들의 특징은 소수의 기업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4시 전화인데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방금 전에 끝이 났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